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복자, 올해로 70세입니다. 평생을 두부 만들고 콩나물 삶고 시장에서 바삐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둘째 딸은 결혼 후 미국으로 갔고 저는 혼자 집 지키며 살고 있었죠. 낡은 집 마당 한켠에 물받이통을 두고 고추며 상추며 텃밭 돌보는 게 제 낙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아들 집에 머물게 된 건 사실 인생에 몇 번 없는 큰 변화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시장 다녀와 반찬 몇 가지 해두고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 재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말인데요. 동네 병원 말고 대학병원에서 한번 제대로 받아요. 제가 예약해 둘게요. 검사 끝나면 저희 집에서 며칠 쉬시고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아들 집에 잠시 머무는 것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말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무뚝뚝하던 아들이 그렇게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왠지 마음을 울렸거든요. 며칠 뒤 아들이 직접 차를 몰고 왔습니다. 두유통 2개, 제 나물 바구니까지 꼼꼼히 챙겨서 뒷자리에 실어주고 엄마 이번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라며 웃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의젓할 수가 없더군요. 다 컸구나 우리 애가.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차창 박스치는 풍경을 멍하니 봤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자 그야말로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아파트 단지 안에 스타벅스며 필라테스 센터, 유치원. 말 그대로 고급이란 단어가 전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집은 38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부터 향기 나는 방향제 냄새가 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벽면을 꽉 채운 대형 TV, 천장 끝까지 이어지는 수납장, 소파도 제가 시장에서 평생 번 돈을 다 모아도 못 살 법한 고급 가죽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거 전동 리클라이너예요. 며느리의 말에 리모컨을 눌러봤더니 등받이가 뒤로 기울고 발받침이 올라오더군요. 허허, 이게 다 뭐냐? 입에선 웃음이 났지만 마음 한편은 이상하게 괜히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공손했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를 내어줄 때도 밥을 차릴 때도 늘 말투는 다정했지만 눈빛엔 약간의 피곤함과 계산된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요즘은 이런 음식 잘 안 드시죠?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 정성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안엔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라는 경계선이 느껴졌습니다. 손자는 8살. 눈이 맑고 말수는 적었지만 어쩐지 기운이 없었습니다. 재민아, 할머니랑 딱지치기 할래? 나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 대답 하나에도 뭔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다운 천진함보단 상황을 가늠하려는 조심스러움. 무언가를 오래 들여다보면 그 안의 결이 보인다고 하지요. 그 아이는 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할 땐 아빠 눈치를, 말할 땐 엄마 눈치를, 그리고 그 모든 걸 할머니 눈치까지 살피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어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변호사 수트 차림,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요. 사건 하나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그래도 사람 도우면서 일하잖니. 그게 어디냐? 그 말에 아들은 조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움이라 글쎄요. 요즘은 누굴 안 도와주느냐가 더 중요한 세상인 것 같아요. 윤리나 정의 같은 말은 영화나 소설에나 나오는 거죠.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잠깐 멈칫했지만 그래도 너는 착하게 컸잖아라며 넘겼습니다.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미로 보일까 싶어 아들의 말에 굳이 딴지를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은 어쩐지 집안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햇볕은 환히 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했지요. 아들은 아침부터 통화를 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오늘 오후에 외부 미팅 있어서요. 점심은 드시고 계세요. 재민이는 학원에 가야 하니까 애 엄마가 데리고 나갈 거예요. 아들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눈빛엔 뭔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부담 아니 경계심.
그가 현관을 나서며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묘한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 나 혼자 남겨졌다는 것에. 며느리는 준비를 마친 뒤 아이 손을 잡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재민아, 오늘 늦게 끝나니까 끝나고 엄마랑 마트 들렀다 오자. 그리고 제게는 짧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3시쯤 돌아올게요. 점심은 냉장고에 챙겨놨고요. 아, 혹시라도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현관문이 철컥하고 닫힌 뒤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갑자기 무척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가구, 낯선 사람들의 냄새. 저는 집안을 이곳저곳 천천히 돌며 손을 댔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인 액자 틀을 닫고 소파 밑에 낀 리모컨을 꺼내며 고개를 숙이던 그때였습니다. 거실 장식장 아래쪽. 그 끝 모서리에 뭔가 어색한 것이 보였습니다. 까맣고 낡은 서류 가방 하나. 그건 정말 아무렇게나 놓인 게 아니었습니다. 기묘하게 숨기듯 끼워져 있었죠. 이런 건 거실에 둘 물건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중얼이며 그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잡이는 먼지로 뿌옇게 뒤덮여 있었고 표식 하나 없이 텅 빈 이름표 칸만 덩그러니 비어 있었죠. 그 순간 손에 닿는 묵직함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겁다. 이건 문서만 든 가방이 아닙니다. 그 이상 무언가가 있다는 묵직함. 마치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압박을 주는 공기의 무게랄까요. 처음엔 그냥 제자리에 두려 했습니다. 괜히 열었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런데도 손이 자꾸 가는 겁니다. 혹시 건강 서류나 계약서 같은 걸 잘못 넣어두신 건 아닐까? 정리해두면 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결국 저는 조심스레 지퍼를 열었습니다. 아직 그 속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묘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종이 냄새, 오래된 서류에서 나는 묵은 잉크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풍기는 약한 금속성 냄새. 이게 뭐지?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간 게 있었습니다. 과거 한 번 시장 지인의 아들이 사기 사건에 휘말렸을 때 들은 이야기. 집 구석에 숨겨놓은 가방 하나에서 모든 게 들통났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떠오르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거실 한쪽 구석에 이런 걸? 왜 이름도 표시되지 않은 가방을? 왜 이토록 묵직하게? 가방은 아무런 잠금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 열지 말라고 말하는 듯한 무언의 경고 같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었습니다. 아니, 그 무게가 마음을 눌러 도저히 열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한번 열고 나면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서류 가방의 지퍼를 완전히 열자 먼지 낀 천을 젖히며 묵직한 종이 더미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첫눈에 봐도 개인 문서가 아닌 조직적으로 정리된 서류들이었습니다. A4 용지가 정확하게 각 맞춰 정렬돼 있었고 각각 고무줄로 묶인 다발은 색깔별 포스트잇으로 구분되어 있었지요. 파란색엔 A등본, 노란색엔 계좌자료, 빨간색엔 처리 내역. 그 순간 저는 숨을 한번 삼키고 손을 뻗어 가장 위에 다발을 꺼냈습니다. 첫 장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그 밑에는 소유주 임태균이라는 낯선 이름. 그 다음 장엔 담보 설정 채권 최고액 9억 7천. 그 다음엔 매입일 2023년 6월 14일 중개인생법률사무소. 임태균? 아닌데. 제가 알기로 우리 아들은 그 지역과는 아무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장엔 더 많은 이름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윤정혁, 한은지, 김서정. 전부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공인인증 도장란에 같은 로고가 찍혀 있던 것. 눈을 좁히고 보니 도장 위에 흐릿하게 적힌 글씨. 인생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해명. 해명? 그건 아들이 대표로 있다는 사무소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봉투를 열었을 때 전 그 안에 든 현금 다발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만 원권 지폐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억 단위로. 한 묶음, 두 묶음. 그 아래로 세 번째, 네 번째 봉투까지. 모두가 미리 계산된 듯한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었고 각 봉투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차 정산분 마흔건설. 추가 위로금 명지철거단지. 보상금 차액 분배 비안. 건설사 보상금 위로금. 낯설고도 무서운 단어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 서류 더미 안에서 USB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회색 플라스틱에 검정 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CCTV 복사본 용산. 그때 제 눈은 저절로 커졌습니다. CCTV? 복사본?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저는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다리가 덜덜 떨려 제대로 설 수 없었습니다. 가방 옆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나머지 문서를 뒤적이던 그때 그 안에서 우리 집 주소가 쓰인 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김복자 통장 정리 완료, 계좌 이전 불가.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에 머리가 쾅 하고 울렸습니다. 내 이름 내 통장? 무슨 정리? 전 분명히 아들에게 뭘 맡긴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몇 년 전 아플 때 병원비나 보험 얘기하며 잠깐 건넨 게 있었나? 그 기억조차 아득해졌습니다. 그제야 예전의 장면들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저를 데리고 갔던 동네 은행. 엄마, 통장 이름 하나 정리해 놓으면 편해요. 제가 관리할게요. 그 말에 무심코 사인했던 날. 그게 지금 여기까지 이어진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모든 종이들 아래 가장 밑에 놓여있던 하나의 서류. 마흔건설 우회계약서. 그 제목 하나에 저는 그만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우회계약? 정식 계약이 아니라는 말이야? 계약서에는 법무법인 해명제호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하단엔 협의 처리 완료라는 낙인이 도장처럼 찍혀 있었지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아들 혼자 한 일이 아니구나. 이건 조직이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심장은 두드리는 듯 뛰기 시작했고 제 손은 얼어붙은 채로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 안에 든 서류가 제 아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알던 아들은 누구였을까? 그 질문 하나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는 가방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서류 속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보상금, 우회계약, 차명계좌, 내 이름, 내 통장, 그리고 아들의 이름. 그리고도 한참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며 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재호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 그날 저녁 아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말끔한 수트를 입고 구두엔 먼지 한 톨 묻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의 그 아이는 분명 달랐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잘 계셨어요? 평범한 인사 같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끝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무심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엔 분명히 의심과 탐색이 숨어 있었지요. 점심은 드셨어요? 낮에 뭐 하셨어요? 그냥 집에 계셨죠? 그는 마치 제가 무언가를 했는지 떠보는 사람처럼 말을 흘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얼굴로 청소 좀 하고 낮잠 좀 잤다.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켠이 쉴 새 없이 조여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시장집이 아무래도 편하시죠? 검사 끝나시면 바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집도 좀 예민해서요. 손님도 자주 오고. 검사 끝나면 요즘 예민해서 손님이 자주 와서. 그런 말들 뒤에는 진짜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서 나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지 마세요. 당신이 본 걸 모른 척 하세요. 말끝마다 엄마 몸이 걱정돼서 피곤하실까봐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같은 말들이 붙었지만 그건 정중한 배척이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밀어내는 아들의 모습에 전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지요. 어느 날은 제가 소파 근처 청소를 하다가
그 장식장 앞에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엄마, 거긴 제가 정리할게요. 그 근처는 건들지 마세요.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얘가 눈치챘구나. 그날 밤 아들은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세상엔 알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괜히 뭘 보거나 들으면 괴롭기만 해요. 저는 순간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괜히 뭘 보거나 들으면. 그건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 누가 잘못한 걸 보면 맨 먼저 고백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유리잔 깼어. 엄마, 내 잘못이야. 그 아들이 지금은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엄마인 제가 느끼지 못할 리 없었지요. 며느리도 이상했습니다. 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말수가 부쩍 줄었으며 제가 부엌 근처에만 가도 흠칫 놀라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손자까지도 제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엔 언제 가요? 아빠가 곧 바쁘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 자식, 내 피부치, 내가 믿고 살아온 삶의 증거. 하지만 그 믿음이 지금은 의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서류 가방 속 정체불명의 서류들, 그 안에 담긴 이름과 주소, 그 안에 숨겨진 돈의 흐름과 계약의 정체. 그것들을 이제 직접 확인해 보기로. 아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면 엄마인 제가 찾아야겠다고.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작은 노트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단단히 되뇌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나서야 할 때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그 집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청소하고 밥하고 손자 간식 챙기고 그러면서도 가슴속엔 뜨거운 돌멩이 하나가 계속 굴러다녔습니다. 아들의 서류 가방.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정체불명의 문서들과 현금들. 그게 어쩌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불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마트에 간 사이 저는 조용히 그 장식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살짝 먼지가 덮인 그대로. 그날 이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듯 조용히 숨겨져 있었죠. 저는 다시 그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달랐습니다. 호기심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확인. 그리고 행동. 서류를 꺼내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차명 계좌 목록, 등기부등본, 누군가의 이름으로 쓰인 땅과 오피스텔, 마흔건설, 우회계약서, 보상금 분배 명세.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왜 모든 계약서가 같은 날짜, 같은 장소, 심지어 같은 필체로 작성돼 있었던 걸까요? 전문적인 문서라기보단 마치 누군가 일부러 꾸며낸 흉내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지에 목록을 옮겨 적었습니다. 계좌번호 목록, 계약서 이름, 오피스텔 주소, 마흔건설 회계표, 낯선 이름들, 그리고 제 낡은 휴대폰으로 서류 일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손끝이 기억하고 싶어 하는 듯 셔터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눌렸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장의 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용산구 마을로 61 601호. 대성 컨설팅.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주소. 저는 어렴풋이 그 근처가 아들의 직장과 가깝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명함에는 전혀 다른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병원 근처 공원에 다녀올게. 좀 걷고 싶네. 그렇게 말해두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쓰고 노인처럼 보이지 않으려 최대한 바른 걸음으로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은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로비엔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건물 1층엔 경인법률사무소라는 작은 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성 컨설팅은커녕 명함에 쓰여 있던 로펌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직원은 없었고 겨우 관리인 아저씨 한 분이 로비 구석에서 전등을 점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 601호에 재호란 사람이 여긴 근무 안 하나요? 제 아들이 여기 잠깐 들른 적이 있다고 해서요. 관리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젊은 양복쟁이요? 요즘엔 출근도 잘 안 하던데요. 간판만 걸어놓고 손님은 거의 없어요. 예전엔 뭐 계약서 들고 와서 복사기도 돌리고 서류 왔다 갔다 하던데 지금은 뭐 통 안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간판만 걸어놓은 사무실, 계약서만 들고 다니던 아들, 그 모든 게 맞물렸습니다. 유령 회사.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재호, 요즘 일 많아 보이더라. 일하는 회사가 어디더라? 며느리는 순간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저 그 경인 뭐시기? 로펌인데 아마 요즘 계약 바뀌어서 다른 곳도 같이 병행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감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걸 엄마가 먼저 알아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고 또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이대로 침묵하면 얘는 더 깊은 구렁텅이로 들어갈지도 몰라.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조금씩 더 정리했습니다. 목록을 정리하고 그 주소로 등록된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인터넷에서 마흔건설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회사는 몇 달 전까지 재개발 조합과의 분쟁 중이라는 뉴스에 등장한 이름이었고 그 사건에서 변호사로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세나 편법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된 차명 사업이자 누군가를 속이는 구조적인 사기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눈물이 많아진다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늙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무너졌을 때, 그때 가장 눈물이 많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고. 내 아들이라도 이 길을 계속 가게 둘 순 없다고. 그건 엄마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공범의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식탁에서 조용히 입을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며느리가 준비한 샐러드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재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밥만 푸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어릴 적엔 늘 제잘거리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아무런 온기도 없이 그저 젓가락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호야, 혹시 너 요즘 힘든 일 있니? 그 말에 그 아이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들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엔 잠깐, 아주 잠깐 무너질 듯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내 그 눈빛은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 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방 말이야. 그 안에 든 서류들, 그건 뭐니? 말을 마친 순간 공기 전체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도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있었고요. 재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알 일이 아니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너 이거 범죄야. 이대로 가면 안 돼. 그러자 그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식탁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터져 나왔고 며느리는 놀라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재호는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뭘 안다고 말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변호사 자격증 하나 있다고. 다 의롭고 정의로운 줄 알아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순한 우리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시장에서 두부 팔면서 정직하게 살았겠지. 근데 그게 진짜 정의라고 믿어요?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이용하려는 놈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나도 버텨보려고 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버틴 게 아니라 속인 거야. 남을 속여서 남의 걸 빼앗아서 내 걸로 만든 건 그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야. 잠시 말문이 막혔던 재호는 한 걸음 제게 다가오더니 낮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모르는 척 해줘요. 부탁이야. 그 아이의 눈엔 진심이 담긴 애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모른 척하면 넌 더 큰 구렁텅이에 빠질 거야. 그걸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겠니? 너 이러다가 정말 감옥 간다. 그 말에 재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울컥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감옥 가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판에선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겉으론 정에 찾는다 하지만 뒤로는 다 똑같이 움직여요. 그게 현실이에요, 엄마. 그 순간 저는 정말 낯선 사람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토록 착하던 아들. 어릴 적엔 동네 길고양이에게도 먹을 걸 나눠주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자는 그런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재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나왔고 작은 여행용 가방을 꺼내놓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엄마도 불편하시잖아요. 이 집 이제 엄마가 있을 곳 아니에요. 그건 돌려 말한 쫓아냄이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며느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나섰습니다. 오던 날보다 더 쌀쌀한 날씨,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텅 빈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낡은 시장집으로 돌아온 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에서 꺼낸 메모지를 바라보며 한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엄마는 이제부터 진짜 어른이 되려 한다. 그날 밤 재호에게 쫓겨나듯 집을 나온 저는 이불도 옷도 없이 시장 근처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앉아 주머니에서 꺼낸 메모지와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엔 제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숨기기엔 너무 컸고 외면하기엔 너무 깊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첫 지하철을 타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떨리는 손으로 종이봉투를 내밀며 말했죠. 여기 이거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처음엔 제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차명계좌 리스트, 위장된 컨설팅 사무소, 현금 뭉치 사진, 허위 계약서 복사본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그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부 실제로 확인 가능한 내용입니까? 네. 주소도 있고요. 오피스텔도 제가 직접 다녀왔어요. 이름은 재호 제 아들입니다. 수사관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닙니다. 차명계좌, 위장사무소, 허위계약. 이건 중대 경제 사기입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며칠 뒤 저는 수사관에게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현장 확보 후 체포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너졌던 한 구석이 다시 꿈틀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아래 숨기고만 살았던 지난 날이 모두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아침 재호의 아파트 앞엔 형사 여럿이 모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저도 서 있었죠. 법적으로 제보자이자 보호자 자격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수사관들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압수수색 진행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재호는 그 순간 무너지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설마 이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그 아이가 더는 무너지지 않기를 속으로 빌었습니다. 서재에선 그날 봤던 서류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외장하드, 계약 문서 원본, 차명계좌 사본, 공인인증서, 그리고 미처 숨기지 못한 또 다른 스마트폰 2대. 수사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확보 완료했습니다. 긴급 체포 진행하겠습니다. 재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며느리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손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재호가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게 엄마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는 내가 더 이상 나락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랐어. 내가 이제라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랐단다. 그 말에 그 아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뉴스엔 서울 모 로펌 소속 변호사 부동산 사기 혐의로 구속. 이라는 자막이 짧게 올라왔습니다. 이름도 사진도 없이 그냥 스쳐가는 범죄 뉴스 한 줄. 하지만 저에겐 그 한 줄이 가슴을 찌르는 단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 조용히 불을 끄고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바깥 창문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눈물이 그저 조용히 흘렀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소리 없이 그 한마디만 입술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은 참 잔인하게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신문에도 뉴스에도 아들의 이름은 한 번 더 언급되지 않았고 세상은 아주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그런 일은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요. 며느리는 얼마 뒤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간 건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죠.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사람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저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은 아니니까. 아이만 잘 키워줘요. 지금 저는 시장 근처 오래된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습기 찬 벽지, 좁은 주방, 낡은 전기장판 하나가 있는 곳.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오히려 더 편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참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게 솔직해진 삶이니까요. 손자는 가끔 찾아옵니다. 할머니, 또 시장 가요. 그 콩국수집 기억나요? 면발이 짱이었어요. 그 아이는 아직도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존재입니다. 그날 우리는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소한 두부를 한 모 사들고 그 아이는 바삭한 꽈배기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 다음에 또 와요. 그 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제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다음에도 오자. 밤이면 구치소 면회에 대한 통지문이 도착하곤 합니다. 재호는 면회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어쩌면 아직도 엄마인 제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일지도 모르겠죠.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말로는 형량이 적진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게. 그가 만든 계약서, 그가 위장 운영한 사무소, 그가 쓴 계좌들에서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요즘 텃밭 하나를 다시 꾸렸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상추 모종, 쑥갓 씨앗, 그리고 봄동 몇 줄. 매일 아침마다 조심스럽게 물을 주며 그 싹들이 다시 피어나는 걸 지켜봅니다.
그걸 보며 생각하지요. 사람도 이렇게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가끔은 아직도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날 가방을 열지 않았다면 난 그냥 몰랐던 엄마로 남았을 텐데. 하지만 또 생각합니다. 그건 내 아들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고.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게 그 아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지요.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느껴졌던 그날, 사실은 제가 조금씩 다시 살아가는 처음이었습니다. 요즘은 자주 작은 밥상에 두부를 굽고 된장국에 손자 좋아하는 계란찜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재호야,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이젠 진짜 내 자신으로 돌아오렴. 봄이 오고 텃밭의 쑥갓이 파릇해질 무렵 손자는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사 가기 전에 하나만 더 가요. 그 뒷골목에 있던 호떡집. 잊으셨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잊었지. 그리고 우린 또 나란히 그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치 다시 처음부터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요.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